그런가 하면요. 이 대선 30여일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어제 오히려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강원도를 누비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서로 정치에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한쪽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르신 왜 싸우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르신은 집에 누가 들어오면 분탕질하러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집사람이 그렇죠. 볼 때 저 집안 싸움하네 싸우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려봐야죠. 왜 싸우나?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맞아요. 네. 계속 막 이렇게 탄핵 정국을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텔레비 보기를 싫어요. 그래서 자, 아마 주민들이 민주당의 어젯밤 탄핵 시도를 꼬집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상목 부총리까지 사퇴를 하면서 초유의 대대대행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강하게 또 충돌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 이렇게 2심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면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대려면 25,000페이지짜리 읽었답니까? 저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에게 청기남 교수,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사법살인 희생자 조봉암 선생 사건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글쎄요, 먼저 정치적 비유가 될 텐데요.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사형 판결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선생을 이제 끄집어 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 역시 어쨌든 좀 방식 자체가 대단히 사법부에 대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법원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이 대법원이 정말 전광석화와 같은 전례 없는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한다든지 또는 심리와 선고에 걸린 시간만 보더라도요. 과거에 오늘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란 선고로 살인 혐의를 받았던 김재규 씨만 하더라도 113일이 걸렸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걸린 시간은 36일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세 번째, 대법원 판례라는 게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네. 6개월 전에 어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준 어떤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또 역행합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판결을 보면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파기 자판 수준에 준하는 거의 단정적인 어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이른바 대법관 10인이 또 동참하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제 대법원의 이런 정치 개입 자체가 그 방식을 볼 때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은 조봉암 선생의 어떤 사법 살인을 방불케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불케 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 하냐면요. 언제적 얘기하냐. 그 쌍팔년도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쌍팔년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언제? 1988년은 아니고요. 예. 1955년이 단기 4288년이어서 1955년 얘기를 하는 걸 우리 쌍팔년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조봉암 박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게 1958년 자유당 이승만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민도의 차이를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봉암 박사의 사법살인과 지금의 대법원 판단을 비교해서 얘기한다. 이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화면 보셨지만 이재명 후보와 얘기하는 분, 그러니까 그렇게 탄핵 정국 막 밀어붙이는 듯이 하니까 TV도 보기 싫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국민의 민도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우리나라 국민만큼 정치에 관심 많고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조봉암 박사의 사법살인 1958년에 있었던 일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자, 법사위만 봐도요,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또 격앙된 상태인지는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도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법원을 압박하는 이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상권 분립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오늘은 또 셀프 사면용으로 대통령 되면 재판 멈춘다는 법안도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주진우 의원님 방금 발언 중에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이라는 발언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예상한 것마다 다 틀리더구만요. 파기자판 주장했는데 그것도 틀리더군요. 자, 그래서 파기자판 이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사법부 침탈입니까? 주진우 의원이 파기자판이라는 말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민주당도 사법부의 어제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각규택 의원 반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요, 이 법사위에서 법안이 하나 상정됐습니다. 뭐냐면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겁니다. 자, 정기남 교수,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젯밤에 이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려고 했던 게 이런 법안들을 좀 통과시키기 위한 포서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어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 사법 쿠데타고 좀 놀라운 어떤 재판 결과였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그 정치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당내에도 여러 또 강경파가 있고 이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 흐름 속에서는 자, 그동안 최상목 부총리의 어떤 그 탄핵안은 이미 사실상 탄핵의 사유는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정말 한 달 동안 조기 대선을 관리할 과도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한덕수 총리가 결국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의 어떤 무책임한 행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또 국무회의 자체가 과연 이렇게 갖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현 정부, 이 과도 정부의 무책임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당내 어떤 강경한 그룹들이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본인이 자진 사퇴함으로 해서 예. 이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것이 예. 중도 여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어떤 그 지금의 국면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부여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어제 사실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 추진하는 걸 두고 이게 이 시점에 왜 이걸 추진하냐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무책임성을 부각시키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최상목 총리가 보여준 그 탄핵 사유들을 어제 이 사법부의 어떤 상식에 어긋난 정치 파결의 즈음에서 당의 어떤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채택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서정민 변호사, 만에 하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요, 이 헌법 84조의 이 불소추 해석을 두고 이게 기소가 안 된다는 건지, 뭐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멈춘다는 건지, 그럼 이거를 누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형사 재판이 정지가 된다라는 그 법률안의 통과 여부는 일단 변론으로 해두고 예. 결국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판단은 각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각 재판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진행 중인 형사 재판부에서 예. 결국 해당 재판을 정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각자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사법부 전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개별적인 재판이 어떤 것은 중단이 되고 어떤 것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은 조금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 전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만약에라도 이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을 정지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형사재판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결국 당선 이후에 당선이 됐을 때 해당 재판 진행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헌법 소원을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 헌법 조항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은 결국 헌법재판소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해석이지만 그러면 이게 파기환 송심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도 사실 관심이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어제 보면은 이렇게 좀 늘어지고 있는 1심, 2심을 좀 질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대선이 이제 30여일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 그럼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는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파기환송심 결과도 사실상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조금 있지 않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항소심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과연 다시 이 판결이 확정이 될 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32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항소심에서는 결국 다시 공판 기일을 열어야 되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일정이 잡힌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일정에 신속하게 이제 출석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항소심이 실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 또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 유죄 판결이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는 재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장을 제출하는데도 일주일 안에 제출을 해야 돼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할 거고 이후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또 20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적으로 늦춘 상태에서 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야 이 판결이 확정되는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까지는 대선 이후가 더 유력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근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남 교수.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관까지 탄핵을 한다는 게 이게 실익이 있는 건지 실제 추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어떤 초유의 그런 어떤 그 칼을 꺼내 들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강한 어떤 그 칼을 꺼낼 때는 여론의 어떤 향배라는 게 더 중요할 거다. 그렇죠. 국민 여론을 보면서 아마 그런 판단들을 좀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더욱이나 대선 승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지층의 결집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결국 대선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중도층 여론의 어떤 그 향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일방적인 대법관 탄핵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제 보여준 대법원의 어떤 정치 판결의 행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들이 사실상 국민과 당원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라라고 하는 그 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대법원의 어떤 정치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고 또 항의하는 그런 차원의 대법관 탄핵 논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기남 교수께서는 대법관 탄핵과 관련해서 좀 여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론이 어떤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 여론을 당장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위력시되는 상황 속에서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대단히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또 민주당에 대한 여론과는 달리 예. 대법관 카드를 탄핵 카드를 당이 꺼내는 것은 또 다른 여론의 어떤 그 뭐랄까 풍파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라는 말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혼란스러운 날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 재판 결과를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고 공개를 했어요. 네, 김문기 처장이 사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죠. 예.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결국엔 대법원까지 가갔고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김문기 처장의 부인이 저런 메시지를 이기인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건데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눈물을 흘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김문기 처장의 발인이 있던 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인과 함께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보고 김문기 처장의 어머니가 정말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 그거를 보면서 정치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줘야 하는 건데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의 그런 마음까지 보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땐 상당히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관련돼서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영상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이 이제 편히 네.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아이들만 생각하시자. 부인께서는 네. 저보고 이제 몸 조심하시라. 그러면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이 우셨어요. 정말 많이 우시고 제가 통화를 계속 이어가기 힘들 만큼 예. 많이 우시고 얼마나 서름이 복받쳤겠습니까? 정기동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 당연히 예. 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복받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사법의 어떤 진실과는 또 법적 진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고 김문기 가족의 어떤 김문기 씨의 유족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사법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부연하고 싶습니다.